미혼이시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혼하실 것 같죠? 미혼들은 100% 이혼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체감하는 거를 보면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입니다. 되게 어렴풋이 예전부터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혼 전문 변호사 될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내가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우리 막 솔로몬의 선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돈을 많이 버나 보다 괜찮은데 관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돼서 잘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적성이 많이 맞았어요. 이게 좀 민사나 형사 같은 다른 사건들보다 조금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되게 많고 일종의 어떤 심리 상담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일생을 듣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되게 이혼 소송 자체를 안 하시는 변호사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감정적인 그런 소비나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이렇게 하다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뭐 선임계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소송에 수행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상담은 너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따지냐면은 평균 한 달 동안에 뭐 이혼이나 상관 관련해서 상담을 40-50건씩 하거든요. 곱하기 12를 하면은 1년치가 되겠고 거기에 이제 10년에서 12년치를 하면은 누적이 되겠죠. 거기에서 사실은 전체 다 선임을 하는 건 아니고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제일 되게 많이 쓰시는 게 내 배우자가 변호사님 분노 조절 장애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분노 조절 장애 당사자는 젊은 아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젊은들이 이제 둘이 똑같이 막 사내에서 만났어. 그래서 사내 연애를 했어요. 사내 연애를 하면서 오히려 여자가 더 잘 나갔을 수 있어. 근데 결혼을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됐지. 그리고서 여자분은 이제 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 연애들랑 똑같이 살고 있어. 맨날 회식한다 그러고 자기 여가 활동 잘 즐기고 취미 활동 다 하고 막 맨날 술 취해 들어오고 막 이런 거 꼬리배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게 산후우울증과 동시에 이게 분노로 폭발하게 돼서 자기의 어떤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남편을 되게 쪄요. 근데 그 남편이 능력이 되게 좋아. 막 급여도 많이 받고. 근데 그 남편은 어린 자식이 있고 이렇게 싸나운 부인이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말 그대로 뭐 가사 노동에 시달린다거나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간혹 가다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을 당하는 쪽은 나이가 30살 어린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소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자보다 나이가 20-30살 많은 남자분들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면은 제가 좀 약간 씁쓸하다고 느끼는 건데 남자분들의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 재력이 엄청 많겠죠. 남자분들의 혼인 이력을 보면은 재혼이 아니야. 3혼, 4혼, 5혼 막 이래요. 여자분들은 이제 딸뻘 되는 거죠. 근데 혼인기간 뭐 1-2년 만에 이혼 소송을 당했대요. 남자분이 이혼을 하고 싶대요. 씁쓸하죠. 왜냐하면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한 거죠. 남자는 젊고 예쁜 여자를 배우자로 삼고 싶은 거고 여자는 재력을 이제 기대해서 자기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하고 그게 정말로 그들이 진지하게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자분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질렸어.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는 내가 이렇게 모시고 내가 이렇게 늙은이를 이렇게 했는데 나를 팽할 수 있냐? 나를 팽하면은 집 한 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느낌인 거죠. 되게 씁쓸해요. 되게 많고. 그런 거는 정말로 이게 부부가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런 것들 보면은 물음표? 아직도 결혼은 뭘까? 봐봐. 우리 가족들 잘 생각해봐봐. 친가족, 친지 중에 이혼하신 분이 한 내가 봤을 때 30%에서 50%는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화목한 가정이시구나. 보통 이게 친인척 쫙 깔아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0% 정도 이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게 이혼율이 높다는 게 긍정적이진 않겠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어떤 사회의 흐름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고 인내하고 숭고하고 무슨 희생하고 사는 삶이 뭐 가정을 지키고 그게 어떠한 대단한 좋은 삶이라고 칭송받았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내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이런 느낌으로 갔을 때 내 개인의 행복을 좀 더 추구하는 쪽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되게 빠르게. 그래서 이제 이혼이 많아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체감상으로는 3분의 1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되게 젊어졌죠. 사실 층이. 예전에는 50대, 60대 분들이 그래도 막 줄을 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살아보고 아닌 거야. 그러면은 바로 그냥 수순으로 거쳐가는, 되게 쿨하죠. 예.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거에 반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70대 분들 없었단 말이에요. 이혼 자체가. 이제 와서 이혼 왜 해?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항원 이혼도 많은 상태고, 그렇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이혼이 많아졌군요.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을 하는 모든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혼 사유를 따져봤을 때는 보통 성격 차이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게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성격 차이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이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는 불륜 같은 건데,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가면 달라져요. 소송으로 가면은 1위가 외도, 조금 달라져요. 질문자를 제가 여쭤봐요. 미혼이시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혼하실 것 같죠? 미혼들은 100% 이혼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상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체감하는 거를 보면은요, 10쌍이 외도를 했어. 그 중에 이혼하는 건 1쌍이에요. 실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미혼일 때는 미쳤어, 왜 해? 왜 이혼을 안 하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뭐 심오한 것들이 있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는 아이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람핀 저 사람을 아직도 사랑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싹싹 빌고 무릎을 꿇어.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끝내서 내가 이혼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그 이후의 파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 삶이 아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라도, 남자든 여자든 선뜻 선택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심지어 바람핀 배우자가 비는 게 아니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누구도 아무도 그 사람한테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0쌍 중에 한 쌍이 뭐야? 한 20쌍 중에 한 쌍 할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에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용기는 정말 큰 거예요. 그 외도의 당사자가 원하는 거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혼이거든요. 우리가 무책 배우자라고 하는 피해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계속 외도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되게 불안한 거죠. 자기네들은 완벽한 부부로 살고 싶거나 완벽하게 자유연애를 하고 싶은데, 항상 불륜이라는 그 딱지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최고의 복수라고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해주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섣불리 이혼을 하지 마십시오. 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죠. 왜냐면은 맨날 이런 사건들만 보면은 안 하고 싶잖아요. 이혼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요?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혼만 하면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데 맨날 내가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보니까 소파에서 내 부인하고 상대방 남자랑 호감을 하고, 그래서 불을 켜고서 무슨 일이 하면서 이제 난리를 한번 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게 있었죠. 젊은 부부가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막 너무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남편한테 뜬금없이 어디 지역을 가리키면서 거기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상하게 생각했지. 자기 회사에서도 멀고 이게 굳이 거기로 갈 이유가 없는데, 근데 거기가 뭐 학군이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처가다 보니까 부인의 말을 따라서 거기에 갔어요. 이제 거기로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뭐 학군도 좋고 깨끗하고 인프라도 좋고 막 너무 좋아서 이제 만족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부인이 나 누구 친구 사귀었어 하면서, 애기 친구들이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유치원에서 본 엄마들 사귄 거예요. 그래서 막 소개를 해주고, 이제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공동육아라고 해가지고 젊은 부부들끼리 주말에 같이 놀고 막 같이 캠핑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이 생긴 거죠. 그런 가족이 생겨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부부들이. 그래가지고 공동육아라고 하듯이 뭐 주말에 뭐 주중에나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아이들 재우고 뭐 자기네들끼리 술 한잔 한다거나 막 이렇게 막 친하게 지냈어요. 지냈는데 그때도 이제 술을 한 잔 먹고서 잤는데, 이제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보니까 소파에서 내 부인하고 상대방 남자랑 통관을 하고, 그래서 불을 켜고서 무슨 일이 하면서 이제 난리를 한번 친 거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술 취해서 술김에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어영부영 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부인의 휴대폰을 이렇게 막 봤는데 이상해. 내용이 뭐가 이상하냐고 하면 보니까 우리 집 아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아파? 같이 병원 가줄까? 그쪽 상대방 남자가. 나중에 그걸 다 이제 알고 보니까 내 부인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 남자는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사이인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못 한 거죠. 그리고 각자 결혼을 한 거예요. 각자 결혼을 했는데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고,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 애가 그 상대방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두고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사를 갔고, 의도적으로 그쪽 와이프한테 접근을 했고, 의도적으로 친해져서 자기 자식과 그 남자친구, 그러니까 부자 관계겠죠? 가까이 그렇게 해주려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찾아오셨다가 소송을 하시고 하셨죠. 그거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 이렇게 주도면밀할까? 두 가지인데,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상담만 하면 알거든요. 하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분들. 배우자가 바람을 폈대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바람을 폈대. 그래서 이걸 뭐 소송을 꼭 뭐 해야 되거나 소송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거부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변호사 초반에는 정말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뭐가 이상해. 계속 이상해. 뭔가 계속 이상해. 얘기하는 게 계속 바뀌고, 저 사람은 상대방은 진짜 억울한 것 같고 증거가 없어. 이랬을 때 보니까 결국에는 내 의뢰인이 정상적이지 아니었던 부분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막 자기 와서 억울하대. 막 억울해서 자기 이혼하고 싶어서 미치겠대. 나 폭력당했고 막 폭행당했고 나 부당한 대우 당했고 무시당했고 변호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 진짜 삶이 힘드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의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야. 바람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나한테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숨기고 하다가 제가 뒤통수 맞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배신감 느껴요.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마땅치 않아.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왜 이혼을 하고 싶을까? 그렇게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뭐가 고통스러울까? 얘기하면은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라고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절대 뭐 외도는 아니래. 외도는 아닌데 친하게 뭐 마음 가는 뭐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배우자가 자꾸 그걸 의심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포장을 해요. 그 나중에 보면은 막 별 증거 다 나와. 되게 민망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모든 상황,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의 유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굳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정통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신흥이 있는데, 전통으로 불륜이 많이 하는 거는 당연히 사내불륜, 그다음에 동창, 예전에 뭐 우리가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중년분들이 많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호회, 운동 동호회, 등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호회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는 어떤 게 요즘에는 진짜 제일 많냐면은 오픈 채팅. 그거 너무 좀 심한데 요즘에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거의 불륜의 성지라고 불리는 건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유부남 유부녀를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미혼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 있고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 많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같이 나의 삶의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너무 많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던 행동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제일 큰 게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 행태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보통 제일 많은 게 스마트폰에 패턴 걸고 하루 종일 이제 끼고 있어요. 그렇죠? 밤에 잘 때 내가 꼭 껴안고 자거나 핸드폰을, 그다음에 샤워할 때 가지고 들어가거나. 또 하나는 생활 방식의 차이인데 갑자기 회식이 많고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져서 매일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갑자기 출장이 많아져가지고 외박을 한다거나 그렇죠. 갑자기 어떤 생활 방식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오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다른 거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외모를 갑자기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배우자들이 막 운동을 한다거나 막 살을 뺀다거나 향수를 뿌리고 막 멋을 부려요. 막 50대 아저씨인데 내가 맨날 막 힙한 모델 막 쓰고 다니고 막 상대방이 그걸 코치를 해줬겠죠. 이렇게 입어 젊어 보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취향대로 했겠죠. 그래서 외향적으로 갑자기 확 변하고 속옷에 많이 신경을 쓰고 여자들 남자든 간에 남자들은 뭐 성기 확대 수술한다거나 여자들은 가슴 수술한다거나 성형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런 걸로 많이 눈치를 좀 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한 빼박 증거를 보여줘도 발뺌을 하는 게 배우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증거 무조건 확보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 그 상황을 내가 보고서 막 카톡을 봤는데 내가 보고만 덮었어. 막 보고 그냥 나왔어. 그랬을 경우에는 의부증, 의처증으로 오히려 위주책 배우자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이거를 캡처할 수 없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서 동영상을 찍으시는 게 사실은 가장 명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은 그런 거고 그런 증거 방법을 또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결혼 10년 이상이어야 재산분할 반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내가 맨날 얘기해. 도대체 그 내용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응?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입니다. 들었어요. 저도 한 2년 됐나 이 얘기가? 이혼 소송이에요. 남자 변호사고 그다음에 남자 의뢰인 남편을 맡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아내겠죠. 근데 우리 남자 변호사가 상대방 아내랑 폴인 러브를 한 거야. 이혼 소송 중에. 내 고객은 남편인데 남편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아내랑 눈이 맞은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저 피디님이 놀라. 자기네들은 굉장히 운명 같다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지 뭐. 그래서 뭐 남녀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배우 이상형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된 자기 의뢰인의 굉장히 중요한 기밀을 상대편에게 넘겼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죠. 한 2, 3년 전에. 제가 패소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혼 소송에서의 패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간 소송에서 되게 크게 패소한 게 있는데 상간 소송 아시죠? 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이혼을 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내가 이혼을 하지 않으나 저것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고 그 소송 자체가 질 수 없게끔 소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명확한 증거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되는데 외도라는 부정행위라고 하는 그 외도의 명확한 증거 뭐 예를 들어 둘이 뽀뽀하는 뭐 사진이라던가 가장 많이는 카카오톡 대화라던가 그 다음에 뭐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영상이라던가 이게 객관적인 외도의 증거겠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어야 돼. 모르고 만난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나중에 야 네 남편 네 부인이 돌싱이라고 해서 만났어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넌 알고 만났어 라는 증거까지 명확해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패소를 상간소송이었거든요. 정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죠. 우리 의뢰인이 이제 아내분이셨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상간녀랑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내가 증거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그 새롭게 구한 집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고 들어가고 막 이런 영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면
됐겠다라고 싶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영상 속에 여자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거죠. 얼굴 같은 게 옆모습이라던가 뒷모습이라던가 이런 거밖에 안 찍혔어요. 근데 그 영상 속의 여자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아닐 때에는 되게 조금 전문적으로 영상 감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 속의 여자와 피고 네가 동일인임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 영상 속의 여자와 너가 동일인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너 네 영상 네 사진 좀 찍어줘. 그래서 이거랑 이 영상이랑 비교를 하면은 동일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걸 영상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절차 거치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어요. 강제할 수도 없거든요. 패소했어요. 그래서 1년이 넘은 사건이었는데 아직도 막 너무 속상하고 의뢰인한테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간소송은 정말 명확한 증거 아니면은 잘 안 들어가요.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결혼 10년 이상이어야 재산분할 반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내가 맨날 얘기해. 도대체 그 내용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응? 되게 한결같이 항상 10년 동안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재산분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되도록 적게 주고 싶고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을 살았어. 10년을 살았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맞벌이를, 그러니까 외벌이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뭐 전세나 자가 같은 거를 이제 뭐 본가에서 해준다거나 본인이 직접 해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예전엔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내가 10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 어디 있냐, 멘모 나가라 이런 거고, 여자분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10년이나 살았으니까 재산 반 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재산 분할은 살아온 혼인 기간이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살아온 혼인 기간 플러스 이 부부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총 재산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총 재산 2억인 사람이 있고 총 재산이 200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2억인 사람은 1억을 받고 200억인 사람은 100억을 받나? 전혀 아니거든요. 보통 판사들은 절대 금액으로 따져요.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이제 2억이네. 2억 갖고 반반 나누면 엄마는 꼬맹이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30% 주면은 6천만 원 받아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부양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고려한다는 거죠. 근데 20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년 살았다는 이유로 100억을 떼어주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졌을 때 200억이면은 잘 나오면 20%예요. 그래서 가장 오해하시는 분들이 몇 년 이상이면은 얼마다. 이거는 모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정답은 없고요. 각 케이스에 따라서 대충 이제 뭐 감이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거에 따르시는 거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케이스인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에 대해서 서로 내가 양육자가 되겠다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애엄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근데 연봉이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나한테 유리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전혀 잘못된 오해인 것이,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럼 남편분이 그렇게 돈을 잘 버시면은 양육비 많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러고 말거든요. 그 정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양육권을 따질 때에는 아이들의 나이와 성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이혼할 때까지의 주양육자, 양육 형태가 어땠는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맞벌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한 가지 더 요소가 있는데,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왔는지, 앞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보조양육자는 본가에 있는 분인지, 뭐 처가에 있는, 뭐 이렇게 친정에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사실은 그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 2, 3, 4, 5위 중에서 한 7, 8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양육권을 따질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양육비 참 슬프죠, 항상. 이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에서는 항상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꼼수를 쓰니까, 우리가 양육비 미지급률이 거의 80%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급여생활자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전 배우자가 받을 급여에서 내가 받을 양육비를 직접 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육비 미지급됐을 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시도하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주고자 하면은 안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나 600만 원 받는데 양육비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나면은 돈 없으니까 차라리 일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쓰레기죠. 네, 나올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런 게 항상 있어.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밖에서는 그냥 평가가 아주 100점이야. 저런 사람이랑 살아서 너무 좋겠다고 얘기해. 근데 집에 막상 들어와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입니다. 저는 이제 24살에 사법고시를 붙었죠. 운이 좋았어.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1년 유예를 하고 27살 땐, 6살 땐가 7살 땐가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없지만 사법연수원은 이제 2년 동안의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이제 법조인으로 나가는 건데 3월 달에 거기 일산에 있는데 연수 앞에 가면은 이렇게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아줌마들은 이미 이제 수첩 같은 거를 이미 이 1000명이 들어있는 수첩 이게 참 개인정보가 너무 낱낱이 들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주소, 전화번호, 출신 학교, 그 다음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번호까지 다 돼 있어요. 너무 개인정보인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제 50만 원에 팔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줌마들이 쭉 봐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로 섭외를 하기도 하고 막 총각들을 막 잡아. 총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잡아. 그래가지고 막 생각 있어요? 이러면서 선 보는 것도 있고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이제 저는 여자니까 그나마 조금 덜 하는데 전화하셔가지고 근데 여기 이 중에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때 사시할 때는요. 그래가지고 저 결혼했습니다. 딱 끊으려고 하면은 아유 행복하시냐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행복하시냐고.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와요. 막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막 변호사가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오는 오빠들이 있대요.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도 뭐 로스쿨 원어수첩이 있다고 하고서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돌아다니긴 하겠죠. 그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행복하시냐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멘트. 항상 있는 멘트. 연수원에서 만들었죠. 연수원에서 친하게 지내라고. 그거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그 맨날 불륜 소송하고 막 불륜 당사자도 보고 했으니까 뭐 카페에만 앉아 있어도 불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시지 않냐, 전문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인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예 안 봐요. 인간이 싫어. 그러니까 그냥 뭐 산이 좋고 뭐 나무가 좋고 그냥 돌이 좋은 거지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불륜인지 아닌지 별로 크게 오히려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별로 저 사람들이 길까 아닐까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되게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의외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피해야 될 유형 이런 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폭언폭행하는 사람, 바람피는 사람 당연히 다 피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한들 그냥 사소하게 그냥 실수다. 폭언폭력 그때만 화내서 하겠지.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 바람 한 번 필 수 있지. 그거는 그런 성향들은 결혼 이후에 더 크게 항상 그게 결국에는 갈등이 심화되고 이혼에까지 이를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그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잖아요. 절대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만 느끼시면은 그러면 내가 이 싫어하는 이 성향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게 최고치에 달아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무시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존중하지 않는 거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폭언,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폭언, 폭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배우자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못 살아. 정말 그거는 정말로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게 항상 있어.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밖에서는 그냥 평가가 아주 100점이야. 저런 사람이랑 살아서 너무 좋겠다고 얘기해. 근데 집에 막상 들어와서는 그 누구보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내 배우자를 거래처 사장님, 내 상사, 내 직장 동료를 대할 때 10분의 1만큼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가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분의 1조차 100분의 1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너무 삶이 보면 고통스러우세요. 왜냐면 본인 자체의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혼 이후에 연락 오셔서 이혼 원하셨던 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고 마음이 일단 편하니까 왜 내가 이걸 진작 안 했을까라, 이게 뭐 이혼을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정폭력, 폭언, 무시 이런 것들이 만연한 가정은 사실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약간의 돈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부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가나 친정의 어떤 간섭?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회복이 가능하고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정이 있고, 이건 누가 봐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너무 밝으신 분들은 그런 전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너무 막 밝아. 너무 좋아해.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는 사실은. 왜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혼 소송을 하거나 이혼을 요청했을 경우에 배우자나 뭐 가족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너가 가정을 깬 거다. 너만 참으면 평온한데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나만 참으면은 이 가정이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강박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심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고, 단 1년을 살더라도 내가 소중하고 내가 존중받고 나의 존엄이 빛나는 곳에서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 불행한 그런 관계에서 가정을 유지한다는 거는 참 뭐랄까, 껍데기라고 할까? 그러니까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은 참 저는 지양해요. 이상입니다. 모든 불륜을 용납할 수 없지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륜인 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이고요. 05년도에 임관을 해서 2019년도에 전역을 하고 지금은 아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법무법인 제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상담만 해도 한 1000건 정도에 이르는 다양한 상담을 해왔고, 어떤 경우는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쪽을 대리해서 소송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혼 건수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 사무소로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과거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유명해져서 제가 일을 잘해서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혼 사건 수가 많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처리하고 있는 이혼 사건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혼의 연령대는요 매우 다양해요. 20대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요. 결혼 생활 20년, 30년 돼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를 꼽자면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생에 이혼은 없어. 보통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런 내가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관계에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분은 없어요. 폭행을 해도요, 폭행 때문에 이혼하지 않아요. 불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불륜을 하면요, 바로 이혼한다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불륜이나 폭행이나 그런 단순한 사건들도 왜 발생하냐면 그 이면에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뭐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08년도에 결혼을 했고 2014년도에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혼한 지 9년 차가 되었는데요. 물론 저도 똑같은 경로를 거쳤어요. 제가 변호사라고 해서 뭐 결혼 생활, 법률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제가 상담하고 있던 다른 분들과 동일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란 그런 심각한 인생의 나락이죠.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라는 사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르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이혼을 했던 경력은요, 저를 굉장히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기 때문에 의뢰인들이랑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 매우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는 건요, 이혼 사건이라는 건 사실 승패가 없어요. 뭐 이런 경우는 승패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혼을 원해. 근데 저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그럴 때 이혼이 된다면 그거는 뭐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 둘 다 이혼을 원할 때 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이나 양육비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 지고 완패나 완승이나 그런 것으로 나누긴 좀 어려운 사건이긴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거는 이분들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예요. 그리고 그런 이혼 사유라면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사실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항상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만으로는 알 수 없고, 결국은 소송에 가서 재산 조회를 통하고 증거들을 봐야지 기여도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야. 그러니까 소송을 안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조정이나 그 다음에 합의 이혼을 많이 갈망하시죠.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애들 엄마인데 이혼하고 나서도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였다면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건요,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행위에 있어서 서로 타협이 된다? 그거는 사실 상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소송을 가게 돼요. 근데 소송에서 소송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당사자들이 지금 있는 곳이 진흙탕이지 소송을 통해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송은 둘 다 진흙탕에서 꺼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진흙탕을 내 온몸에 묻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가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륜은 사실 제가 이혼 3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박, 불륜, 그다음에 폭행, 그 세 가지잖아요. 근데 항상 이 셋 중에서 불륜은 거의 모든 이혼 사유에 항상 깔려 있어요, 베이스로. 불륜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뻔해요. 불륜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배우자가 내가 모르는 일정이 있으면 99% 불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불륜을 하는 곳이 뭐 동호회란 말이에요. 자전거 동호회 진짜 많고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호회에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일정이 계속 생긴다, 시간이 빈다, 그럴 때는 불륜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충격적인 장소는요, 집이죠. 내 집.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거죠. 불륜을 하더라도요, 불륜에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친정에 뭐 일이 있어서 1박 2일로 가, 그럼 집이 비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때 불륜녀를, 상간녀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 모든 불륜을 용납할 수 없지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륜인 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집에서 상간녀의 흔적을 발견하는, 굉장히 충격이 크고 당하는 분 입장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아닌 거죠. 저는 그게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요. 좀 놀랄 만한 관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보통 이제 불륜하면 아내가 모르는 그 행동 반경이 겹치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장소도 그렇고. 근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부모로 만난 거예요. 같은 중학교를 다녀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학부모 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만났는데 불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아는 거죠. 아이도 알고 아내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혼이라는 선택을 잘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경제력이 가장 크고요. 당장 나눠야 되니까, 나눠지기 전까지 당장 살아야 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한 두려움. 특히 여자분들이 이혼하고 났을 때 이혼녀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상간녀가. 그리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형이에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그 소문이 난다면.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혼을 안 하면 아내가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신 거고. 내가 받는 이런 고통을 누구한테 얘기라도 하면 이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이 좀 감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소문이 나버리면 이제 아이도 학교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잘 못하는 거죠.
배우자가 불륜했을 때요, 앞으로 이 사람이 할까 안 할까예요.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륜이라는 건 일단 나쁜 행위잖아요. 우리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아내한테, 배우자한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피해자예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나의 피해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 상처가 치유돼야지 다음을 논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받은 상처는 나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봐요, 계속. 그리고 얘가 변할까요? 앞으로 안 할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하겠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한 불륜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구두로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각서라고 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서를 써야 돼요. 다른 여자를 만날 시에는 전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한다 이렇게 썼다 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럼 효력이 있냐? 다른 여자를 또 만났어. 그럼 전 재산 달라고 했을 때 그 각서는 법적으로 그 부분은 효력이 없죠. 근데 어떤 효력이 있냐면 그 전에 이미 불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또 하게 될 거예요. 상대방이 불륜을 하는 것 같다, 아니면 불륜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증거를 잡는 거예요. 무조건 증거를 충분히 잡지 않았는데 섣불리 얘기하면요, 이제 여러분 영원히 증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륜을 한 건 상대방의 책임이에요. 문제가 바꿔치기 되지 않도록,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 치유는 가해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의 방법은요, 각서를 받으셔야 돼요. 말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겠죠.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 배우자가 불륜을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내뿜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걸 귀신같이 알아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이고요. 05년도에 임관을 해서 2019년도에 전역을 하고 지금은 아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법무법인 제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상담만 해도 한 1000건 정도에 이르는 다양한 상담을 해왔고, 어떤 경우는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쪽을 대리해서 소송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엄청 많죠.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들 왜 결혼했지? 알 것 같아요. 결혼한 이유는 있어요. 사실 욕심 때문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사전 질문지를 받아요. 거기에 보면은 왜 결혼하게 됐는지를 적는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미 적을 때부터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왜? 그냥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아니면 그냥 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혼의 본질은요, 우리 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애정하고 신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결혼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마찬가지인데 결혼 정년기예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괜찮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적잖아요. 얘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내가 얘랑 헤어졌을 때 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사실 나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괜찮아요. 잘생긴 사람도 좋고,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괜찮은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결혼의 유일한 조건, 결혼의 필수적인 조건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결혼 생활에는 갈등이 발생해요. 문제가.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두 사람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 가느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연애할 때 혹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해결 안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아내분들이 굉장히 우울증이 되게 심해서요, 의존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혼은 그냥 관계를 정리할 뿐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나서 내가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에너지가 바닥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혼을 하셔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차라리 이혼 안 했으면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혼을 해서 내가 더 바닥으로 내려갔어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내면의 에너지를 좀 더 키우고 보통은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별거라든지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외로움이 점점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까지 상대방한테 주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외로움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냐면 다시 또 사람한테서 해결하려고 해요. 이혼을 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시간이거든요. 웬만하면 연애를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한테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 외로움이 너무 심해서 그냥 섣불리 사람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외로운 사람들이 내뿜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걸 귀신같이 알아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관계를 또 맺어요. 근데 대부분은 나의 전 배우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대부분은 사기꾼으로 끝나거든요. 돈을 사기치거나 협박을 하거나 나중에는. 그런 분들은 이혼을 후회하겠죠. 저는 이제 법률로는 한 번만 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거든요. 재혼이라는 거는 법률로는 이제 2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없는 경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도 있어. 근데 재혼을 한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아이한테는 그래도 만약 여자분이라면 아빠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아빠를 갖고 싶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이는요. 아빠가 있어요. 이혼했어도. 내가 남편이 없어졌을 뿐이지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그 새아빠를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새아빠란 사람은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의문이 저는 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재혼한 배우자가 내 아이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럼 나는 매우 그게 고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요. 스스로. 웬만하면 참아요. 그래도 아이한테 잘하니까 나한테는 못해도 서운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계가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아서 저는 재혼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하시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철저하게 알고 우리가 재혼인 경우에요. 2번 이혼 못해요. 스스로 구속을 해요. 아니 내가 한 번 이혼했는데 나는 또 이혼할 수 없어. 첫 번째 이혼은 그래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내가 또 이혼을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해요. 문제가 매우 많은데 더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번 이혼은 없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요. 결국 내가 변하지 않으면 관계는 나아질 수가 없거든요. 누구랑 결혼해도 이 사람은 이혼할 사람인 거죠. 상대방이 만약에 2번 이혼을 했다 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 이제 아픔이 있으면 성장하겠지. 이 정도의 이제 책임감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재혼을 해도요. 이 사람은 다시 또 이혼할 사람이죠. 실제 제가 다루고 있는 사건 중에 이미 2번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들 만나요. 이성교제를 막 해. 이제 결혼 안 해요. 법률로. 왜냐면 자기도 2번이나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서류상에 그걸 남기고 싶진 않아. 그래서 사실혼을 계속 맺어요. 그러면서 뭐 낙태도 시키고 그리고 헤어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 근데 이 여자분이랑 또 사실혼 관계를 오래 유지한 거예요.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픔이 많으니까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환상이죠.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 해소죠. 결혼과 이혼은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결혼, 이혼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뭐 아이가 있건 없건 이혼을 했건 안 했건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결혼을 했는데 나라는 사람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상대방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이 교육에 신경을 쓰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내분이 가족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소장을 날렸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분이 너 따위가 어떻게 나한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조 경력 14년 차, 결혼 9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법률사무소 구제 대표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변변TV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주시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94%의 확률로 이 부부가 이혼할지 하지 않을지를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존 가트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3,600쌍 이상의 부부들을 관찰해서 이 4가지 방식의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을 하더라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방식이 비난형. 넌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듯이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면 너는 뭐가 잘났어? 이렇게 대답하게 되거든요. 이건 또 방어형식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형, 방어형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었던 분들 중에 남편이 싸우기만 하면은 자꾸 옛날 일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네가 뭐 늦었고 뭘 잘못되고 방어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새로운 분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의 대화가 경멸형. 말 그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뭐 욕설, 폭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멸적인 인격을 모욕하는 듯한 그런 말투,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상대방의 자존감을 하락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경멸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재물 손괴, 폭행, 막 상해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번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이혼을 잘하는 커플들의 대화 방식. 담쌓기입니다. 어떤 말을 상대방 배우자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가 와도 전화 꺼버리고 카톡이나 문자에 답도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가출, 별거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하루는 저희 사무실에 그 결혼 40년 차이신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혼 너무 하고 싶다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봤더니 남편이 결혼 5년 차에 집을 나가서 혼자서 자녀들을 다 키우셨대요. 이혼을 계속 하자라고 연락을 해봐도 답도 없으시고 나중에는 남편분의 생사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10년 동안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라고 하시면서 막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챙겨가지고 저한테 주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회피형, 담쌓기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이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보통은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협의 이혼이나 이런 적절한 조정 이혼이나 이런 방식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담쌓기의 유형의 경우에는 아예 이혼 자체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장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대화를 할 때 뭐 회피를 한다거나 담쌓기를 한다거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 4가지의 말습관 중에 뭐 어느 하나는 나도 해당되는데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트만 박사의 말씀은 이러한 부정적인 형식의 대화법을 긍정적인 대화법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이 한다거나 부정적인 대화 대 긍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1.25 대 1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 이상이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랑 다름없는 정답에 가까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검사 결과라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 같아요. 대체로 굉장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혼재되어 있는데 그 경멸형에 가까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이혼 사유 중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혼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돈도 벌어다 주는데 너는 집안 살림도 못하냐? 왜 집안이 이 모양이냐? 나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무능력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말을 10년, 20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진짜 무능력한 사람인 거라고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기력해지시고 막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시죠. 실제로 이제 아내분이 가족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소장을 날렸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분이 너 따위가 어떻게 나한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그 배우자가 자기한테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녹음의 개수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뭐 이런 것들 이혼이 된다 안 된다와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이혼만 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증거는 필요 없겠지만 내가 위자료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꽤 많은 증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뭐 재물손괴라든가 폭행상해까지 이어지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경합하기 때문에 아마 이혼을 하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애할 때 막 재밌는 것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자신의 장점만 어필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그 사람을 손절할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혼에 있어서 가장 좀 많은 이혼 사유를 차지하는 것들이 결국 뭐 불륜, 그 다음에 가정폭력, 도박, 그리고 원 가정에 대한 의존성.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 사람의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습관이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손절하고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런 습관을 어떻게 알 거냐? 그 습관을 알아내는 방법이 그 사람의 가족,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 지인들을, 오래된 친구를 만나보는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의 30년, 40년의 역사를 그 지인들,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 주변인들과 계속 소통하고 생각을 교류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이 완성되게 돼 있거든요. 뭐 집에 갔는데 모두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분들 중에 뭐 이렇게 뭐 전과자도 있고 아버지가 뭐 어머니를 막 때려가지고 막 가정폭력이 횡행하고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남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분들이 있는데 그 친구분들이 같이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더라도 뭐 맥주집에서 이렇게 한 잔씩 해도 되는데 룸살롱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먹고 뭐 이런 분위기더라. 그러면은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아들 막 이러고 막 어머님 엄마 막 이러는 너무 좀 지나치다 그 정도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원 가정에 대한 의존성, 그러니까 약간 뭐 마마보이 혹은 뭐 마마걸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제가 대놓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이제 없다는 거는 약간의 그 사회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꼭 친구, 뭐 절친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뭐 지인들 있잖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는데 다 비슷해요. 저희 남편이랑 친구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꽤 이 사람을 손절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술도 먹여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이제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막 되게 꾸며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자신 본성이 좀 드러나게 되는데 술을 먹고 막 말이 많아지는 주사가 있는지 혹은 뭐 주폭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막 하대하거나 막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저희 사무실에 뭐 이혼을 할지 말지, 이혼을 할 때 뭐 재산분 얼마 받을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셔서 오시지만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파혼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바 같은데 여자가 나오는 바에 이제 가시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뭐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결국 결혼을 하시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진짜 몇 년을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 아내분이 이제 만삭인데 막 불법 마사지 막 이런 데 예약해가지고 뭐 그런 데 가서 를 하다가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아주셨대요. 애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가 계시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또 알아서 찾아가 봤더니 또 그 상간역 있는 오피스텔 근처에서 또 들어가는 거를 아내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지 못하겠다고 이혼해야겠다라고 찾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 잡힌 그 습관은 결혼을 한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나쁜 습관 빨리 발견하고 손절하시는 게 답입니다. 핵심이고 그 습관을 알아내기 위해서 친구들이나 뭐 지인, 가족들이나 만나보고 그 다음에 술도 먹여봐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버릇, 두 번째는 습관. 그러니까 말버릇과 습관, 이 두 개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는 곳에서는 다 가능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남녀가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동창회, 동호회, 그리고 뭔가를 이제 배우는 거죠. 뭐. 그리고 의외로 진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안녕하세요. 저는 법조 경력 14년 차, 결혼 9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법률사무소 구제 대표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변변TV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작년보다 올해 좀 줄어서 1000명당 1.8건 정도로 나오는데 결혼을 하는 비율 자체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혼을 실제로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사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보시면은 협의혼 신청서 접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협의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통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 숙려 기간을 거친 다음에 부부 쌍방이 판사님 앞에서 우리 정말 이혼할 겁니다라는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협의혼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혼을 한다라는 게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있거든요. 이혼율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체로는 이혼을 하고 그냥 각자 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경우로 한다면 결국은 더 이상 출산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가정이 해체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혼을 하고 그 상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육비를 끊어버린다. 소위 말하는 배드 파더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사실상 교육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그 한부모도 지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가 유기되거나 그 과정에서 또 가정 내 폭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가출이나 안 좋은 방식으로 비행 청소년이 된다거나 범죄로 이어진다. 라는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 집은 편부 가정이라서 아이가 삐뚤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이혼이 원인이 되어서 아이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 어느 한쪽에 혹은 두 사람 모두의 어떤 잘못, 나쁜 습관, 나쁜 문제 행동을 아이가 배우거나 혹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결손 가정이니까 그래. 그 말 자체에 이미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결손 가정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반드시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편견, 그런 비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난 다른 친구들과 다른가 봐 라는 뭔가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추석이나 설 이후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약간 성수기라고 할까요? 되게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명절 전부터 약간 그 이혼 상담의 문의가 되게 쇄도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 그 소장이 접수되는 건들이 많아져요. 그 보통 한 2월, 3월, 그리고 추석 지나고 10월, 11월 이때 접수하는 문건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명절 때 차례 음식 같은 걸 아내분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만, 아내분들에게만 어떤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뒷전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내분에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되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부부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정서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죠. 마음속에만 담고 있던 불만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분들이 이제는 남자분들 못지않게 이제 자신의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그 아내분들이 그냥 전업주부로 지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경제활동 하시고 맞벌이 대부분 하시니까 그렇게 사회생활하거나 경제활동하면서 만나시게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혼이 증가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아내분들이 이제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까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뭐 남편의 외도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먹고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이가 클 때까지만이라도 생활비 받으면서 그냥 참아내야겠다. 그렇게 참다 아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하는 이혼이 대입이혼. 그리고 참다가 애들이 다 시집 장가가고 남편이 이제 퇴직금 받을 쯤에서 하는 게 황혼 이혼. 그래서 그런 이혼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여건이 신장되면서 아내분들도 남편분들 못지않게 좀 고소득인 직업을 구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굳이 내가 뭐 살 길이 막연해서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선택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에 이혼이 더 과거보다 늘어난 것 같이 체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라는 게 딱 하나만 가지고 이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경합돼요. 저는 최근에 되게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되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불륜 이혼이거든요.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불륜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되게 희석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간통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일단은 벌금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되게 조심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들켜봤자 그냥 위자료 좀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법적으로 뭔가 문제되는가? 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성에 대한 그런 의식이 되게 개방적이 됐고 그리고 이게 어떤 트렌드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좀 어떤 개인의 뭐 의무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복 추구, 나의 성적 자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는 곳에서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남녀가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동창회, 동호회, 그리고 뭔가를 이제 배우는 거죠. 뭐 수영이든 골프든 뭐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운동을 배우는 곳 그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별들끼리 동호회라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동호회의 성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의외로 진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녀가 함께 뭔가를 만나서 하는 장소 가장 일반적인 게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내 불륜 사실 되게 많거든요. 특정 직업군의 경우에 뭐 불륜이 많다 이렇게 딱 집어 말하기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시간도 많고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되신 분들이 그 상대적으로 불륜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그 사례 중에 말씀 드린다면은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약간 의외였던 게 이제 공무원, 제가 직접 겪었던 분들 중에는 이제 경찰 공무원인데 하신 경우도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외향 선원, 배 타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인데 어떤 경우에 한 1년 정도 배 타고 1년은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배를 타시는 그 남편분도 바람을 피우지만 한국에 계시는 아내분도 바람을 피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에 또 상대적으로 같이 사시는 분들보다 불륜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많이 하는 나이대가 남녀 공히 40대 이제 초반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는 그 시점하고도 좀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 좀 늦게 되는 추세다 보니까 또 한 30대 중반 정도의 결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결혼한 때로부터 한 4년 이하인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5년에서 9년 사이시거든요. 그래서 40대 한 초반 정도 되면은 그 30대 중반 이후에 결혼하셨다가 어느 정도 결혼 기간을 유지하시고 이혼하는 시기랑 이제 맞물려 떨어지면서 그 시기에 가장 이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특정 나라를 뭐 비하한다 뭐 이렇게 보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남성분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렇게 특정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성분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통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거의 뭐 12살은 기본이고 거의 뭐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도 잘 안 되고 국적이 다르니까 문화의 차이도 크고 그런데 이제 나이 차이까지 많아져 버리니까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좀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여성분이 정말 이제 결혼을 진지하게 해볼 생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덜어는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 이제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가출을 해버리신 거예요. 같은 국적의 이제 남성분하고 바람이 나서 이렇게 어디론가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라는 그런 소문만 무성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 분들이 좀 화끈하고 좀 의리도 많고 정도 많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바다 사나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 마초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남존여비적인 부분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 남편이 너무 이렇게 윽박 지른다거나 그 남존여비적인 사고관 안에 나 가두려고 한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면서 그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막상 또 그런 부분들, 이혼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양육비라든가 뭐 재산 분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그래, 애 키우니까 내가 좀 양보할게, 오히려 이런 부분들 쿨하게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타 지역,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 뭐 이런 지역 분들 보면은 재산 분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조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엄청 이렇게 좀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따지는 좀 성향이 더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회피하거나 막 경멸한 듯한 그런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상대방 배려하는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장점이다. 대화가 잘 되니까 사이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 스킨십 이런 부분들도 서로 원만하다. 대부분 뭐 바람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든지 해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대화가 단절돼 있고 대화가 단절되니까 부부관계, 성관계도 안 한 지 오래돼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행복한 부부들은 대화도 잘하고 성관계도 잘한다. 가족 사이에 무슨 뭐 섹스를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결혼 10년 차지만 아직도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연애하듯이 그렇게 지내는 거죠. 또 세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상대방과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답정녀, 답정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인 거야. 나만 정답이고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무조건 나한테 맞춰라 라고 생각하는 남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혼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분 한 30년, 40년의 자신의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하고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데 내 주장이 옳다, 내가 옳다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생각도 들어보고 내가 한번 맞춰 가보자. 이런 사고관을 가지신 분들이어야만 남은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 나는 정말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 그런 금단의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을 잡는 순간 나는 그냥 상간녀, 난 그냥 불륜녀일 뿐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현타가 오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조 경력 14년 차, 결혼 9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법률사무소 구제 대표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변변TV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해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 불륜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제가 봤던 케이스에서 남편분이 상간녀분하고 모텔에 간 걸 들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모텔까지 드나들었으니까 뻔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코로나가 심해서 술을 한 잔 조용히 하고 싶은데 술집을 가기가 좀 걱정돼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그 상간녀와 함께 모텔에 가서 술만 먹었다. 우리는 뭐 부부 상담을 했다, 인생 상담을 했다, 전혀 뭐 바람 아니고 뭐 성관계 이런 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신 거죠. 와, 이렇게 코로나의 리스크를 안고도
각별히 만나야 될 정도로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다라고 저희가 오히려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고, 두 번째로 많은 반응이 아 그래 바람은 맞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이 됐다. 서류상으로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남남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파탄된 이후에 불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달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불륜을 한 배우자분에게도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로 그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분들이 하는 단골 멘트가 야 우리 와이프가 밥도 안 차려주고 우리는 섹스리스 부부야. 우리 남편 나한테 하대하고 진짜 뭐 폭언 심지어 폭행도 해. 난 정말 곧 이혼할 거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불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래도 불륜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상간자,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여보다 불륜을 저지른 그 배우자에게 더 유책성이 크다라고 보고 위자료를 조금 더 인정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많은 반응이 나는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유부녀인 거 몰랐어요 라는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바로 막 추궁해서는 안 되고 좀 증거를 좀 많이 모은 다음에 그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났어도 만난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위자료 감액해 주십시오. 라는 반응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소송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되게 특이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 역대급이다. 이런 반응의 상간자는 처음 봤다라고 기억에 남는 게 이 상간자분이 이혼만 해달라. 이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 아내와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내가 다 부양할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채기랑 사랑은 참을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불륜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밀 연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 있잖아요. 일단 외모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평소에 씻지도 않는데 제가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 그리고 막 머리도 깔끔하게, 옷도 막 철마다 막 바꿔 입고, 특정 부위를 자꾸 확대를 하세요. 확대하는 수술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품을 사서 치장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일반화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하네 라고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연애를 하면은 뭘 하고 싶죠? 그 사람이랑 자꾸 연락을 하고 싶죠. 그럼 연락을 하면 뭘 하겠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럼 계속 휴대폰을 꼭 들고 있어요.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상간자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고요.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한 거예요. 휴대폰을 손에 완전 착붙하면서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평소에는 방치되어 있던 휴대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이제 외도가 아닐까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성을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륜 남녀들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칼퇴근이었던 사람이 야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주말 특근을 해요. 그리고 경조사에도 참석해요. 이 바쁜 스케줄인데도 사람이 너무 활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표정 막 좋아. 야근에 혹사했는데도 더 오히려 생기가 넘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한번 좀 의심해봐요. 그리고 나의 스케줄, 그리고 배우자의 스케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보 내가 이번 주에 친정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은 막 싫어했었는데 막 환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이 남편이 그 상간녀와 어디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다가 나 가기로 했는데 캔슬됐어 이러면 되게 막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대수롭지 않을 일인데 그걸 핑계로 해서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죠. 그 상간자랑 만나서 상간자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집에 돌아오면은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이성과 계속 있어야 되고 또 눈치 보면서 연락해야 되고, 그 모든 상황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걸 그런 방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방식으로 표출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어이없는 실수 중에 우리가 왜 철진한 바지 이런 포켓 같은데, 저도 그런데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무심결에 바지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그 다음 해에 그 계절이 돌아왔을 때 꺼내서 입다가 이게 발견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간자에게 사주었던 선물, 영수증이 옷 주머니 속에서 발견되어서 배우자분이 아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게 황당하게도 내가 그 상간자에게 보내려고 했던 그런 카톡이
내 배우자한테 간. 그래서 그 배우자가 오빠가 모텔 예약해놨어 이 카톡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구나를 알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죠. 매도를 들켰을 때 배우자의 반응이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1번 석고대죄형. 잘못을 정말 반성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봐주면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라고 하면서 각서 쓰고 서약서 쓰고 그 배우자분의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도 막 아주 철저하게 증인까지 내가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협조하는 분들,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이렇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유형, 적반하장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어, 이혼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는커녕 이혼하자 라고 대놓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상간자와 동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배우자분에게 더 이상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 아이들 양육비도 주지 않는 그런 적반하장형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못난이형. 왜 못난이형이냐면 일단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몰래 만나요. 그러니까 몰래 만나서 또 들켜요. 그러니까 들키고 나면 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홀로 밤을 지새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상간자와의 이별의 슬픔을 고스란히 배우자분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는 둥, 못 살겠다라는 둥, 막 그런 방식으로 아내분을 또다시 이제 괴롭히는.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 남편의 이별의 아픔까지도 같이 공감해줘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못났다, 진짜 못났다 해서 못난이형. 진짜 최악이죠. 차라리 그냥 가출해버리고 하면 안 보기라도 하는데 이건 뭐 제일 많은 거는 아직까지는 석고대죄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 바람을 들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석고대죄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자분 입장에서도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 막 10년 차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적반하장형. 그러니까 이미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골물대로 골마서 더 이상 이게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를 장본인들이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 나가 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분 입장에서도 그래 뭐 나가 살아라. 나도 안 보는 게 속 편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배우자분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충격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배우자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따져 묻고 싶고 그 상간자를 찾아가가지고 머리채라도 잡고 싶고 이러시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먼저 1번으로 하셔야 될 일은 조력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 조력자라는 게 이제 변호사 상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나의 이성의 끈을 잡아줄 수 있는 조력자. 뭐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동생이나 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도움을 청하셔서 그분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진지하게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증거 수집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배우자분들은 너 바람 피웠지? 라고 말했을 때 피웠어 미안해 하지 않으세요. 아니다 무슨 소리 우리 헛다리 짚는 거야. 너 의처증 아니야? 너 의부증 아니야? 이 반응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수긍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 확보가 이제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휴대폰을 확보하셔가지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이런 것들 보시고 또 요즘은 휴대폰 자동 녹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 내용 살피시다 보면은 통화 녹음 중에서 뭐 이상한 내용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상간자 이름을 절대 저장하지 않거든요. 김부장, 무슨 언니 뭐 이런 식으로 동성애 사람인 것처럼 그 연락처를 다르게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통화 횟수가 좀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상간자와 한 것이 아닌가를 체크해보시고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켜놓고 운전하시면서 그 상간자를 태워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상간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블랙박스 확보하시고 내비게이션 기록. 보통은 뭐 은밀한 그 장소에 많이 간다. 상간녀의 뭐 집이 아지트라고 한다면 그곳을 많이 방문한 내역들을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상간자를 내 차에 태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자동차랑 휴대폰 사이에 블루투스로 페어링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의심 가는 것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진 찍고 저장하실 필요가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그 배우자분이 어디를 다니는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특정 건물에 자주 간다. 이곳이 왠지 그 상간자의 아지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변호사님 도움받아서 법원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곳을 출입하는 입출 기록을 영상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또한 증거 자료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증거 자료 확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상간녀를 찾아가서 머리채 잡는 거. 네, 그렇게 하시다가 위자료가 깎이거든요. 그 상간자를 찾아가서 약간만 이제 겁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상간자분들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거든요. 네가 똑바로 하지 그랬냐, 네가 남편 간수 못했으니까 네 잘못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오히려 막 남편 욕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네 남편이 꼬셨어. 그럼 사실 그 말 듣고 있으면 엄청 열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는 이제 신사적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간 것일 뿐인데 막상 그 현장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정말 막 머리채 잡고 뺨 때리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야 뭐 그런 부분들에서 검사가 뭐 한번 봐준다 해서 뭐 기소유예 선처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상간자에 대한 뭐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그런 폭력 이런 시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경우에 뭐 벌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상간자 입장에서도 반소라는 걸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배우자가 나를 찾아가서 이렇게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했고 이렇게 나한테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여러 명이서 찾아가서 때렸다. 그럼 그 집단 폭행 상해가 된단 말이에요. 집단 상해 이런 거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럼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사재판 결과 정말 뭐 집행유예라도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위자료를 받을 게 없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방법으로 가시는 게 맞다. 합법적으로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간자 소송이거든요.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상간자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 그런 금단의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을 받는 순간 나는 그냥 상간녀, 난 그냥 불륜녀일 뿐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현타가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변호사 비용을 부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얼굴 팔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그 상간자 소송이라는 게 1회에 그치지 않아요. 상간자 소송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만나요. 그럼 또 증거 수집해서 2번, 3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3번 상간자 소송하게 되면은 부정행위가 계속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도 점점 올라가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장을 만약에 사내 불륜이다. 그러면 직장으로 소장을 보낸다. 상간자가 유부남, 유부녀다. 그럼 집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통쾌한 사이다 복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간자가 다니는 회사에 뭐 징계 요구를 한다거나 뭐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한다면은 그 또한 통쾌한 복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사의 월급에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불륜 사실을 알리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자제하시고 이성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서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불륜 배우자분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기각돼 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분의 상대방 배우자 분이 이혼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이혼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간자분 입장에서는 본 배우자분이 이혼 안 해주시니까 불륜 배우자분과 헤어지시거나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계속 상간자의 지위로만 살 수밖에 없고 법률혼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하는데 좀 제한이 된다거나 아니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본 배우자분과 사이의 자녀로 등재돼 버리는 방식, 소위 말하는 호적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도 받지도 못하고요.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복수이긴 하지만 본인도 지옥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복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다운 의미의 복수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정리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복수일 수 있어요.